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보다 침묵을 더 많이 선택한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누군가 질문을 하면 성심성의껏 대답하는 것이 예의라고, 그래야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물어보면 우리는 가능한 한 정직하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실수는 말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너무 많이 해버리는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우리는 그 질문의 의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의와 성실함이라는 이름으로 솔직하게 답해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단순한 궁금증으로 묻는 질문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해하기 위해 묻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평가하기 위해 묻는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의 의도를 모른 채 성실하게 대답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괜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절대 솔직하게 답하지 마세요. 어떤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의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품격이 떨어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와 인간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대답할 필요가 없는 5가지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서울 강북에 사는 박정호 어르신은 올해 72세입니다.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다 퇴직한 분으로 주변에서 성실하고 반듯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한 달에 한 번씩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꾸준히 나가셨습니다. 그 동창 모임이 박정호 어르신에게는 큰 낙이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한 친구들이니 세상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서울 시내 한 식당에 12명이 모였고 막걸리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대화 중에 느닷없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호야, 너 공무원 연금 한 달에 얼마나 나와? 어르신은 잠깐 머뭇거렸지만 오랜 친구이기도 했고 뭘 숨길 것이 있겠냐는 생각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달에 90만 원 나와. 그 숫자가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어르신은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몇 친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정도야 하며 짧게 반응했고 누군가는 말없이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 이후로 뭔가 달라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편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은근히 박정호 어르신 쪽을 바라보는 것 같았고 어떤 친구는 밥값 계산 순서에서 어르신을 먼저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대놓고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한동안 그 모임이 부담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는 그냥 웃고 넘어가지 못했을까? 오랜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너무 쉽게 열어보인 것은 아닐까? 박정호 어르신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 질문이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답한 순간부터 그 대답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답을 들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 숫자는, 그 이야기는, 그 비밀은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분류하는 기준이 됩니다.
좋게 분류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오해의 씨앗이 되고 거리의 시작이 됩니다. 어떤 질문은 솔직함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어떤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면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지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위와 아래로 분류하려 합니다. 이것은 나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도 무의식 중에 이 분류를 합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오랫동안 자신이 속한 집단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야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자동으로 주변 사람들의 자원과 능력과 지위를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연금 얼마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대답을 들은 순간부터 그 사람의 뇌는 자동으로 나를 어느 위치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 앞으로의 태도와 대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박정호 어르신이 모임에서 느꼈던 그 미묘한 변화의 이유입니다. 누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본능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능이 작동할 기회를 스스로 줄입니다. 내 이야기를 최대한 덜 노출하면서도 상대에게 충분히 따뜻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보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누구를 만나든 절대 솔직하게 답하지 않는 것이 좋은 질문 5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금 얼마냐? 퇴직금 얼마 받았냐? 요즘 형편이 어떠냐?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이 가장 먼저인 이유가 있습니다. 노년의 돈에 관한 질문은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동시에 가장 위험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68세 이순덕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순덕 어르신은 남편이 오래전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면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 몇 년 전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나오는 기초연금과 소소한 저축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같은 동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한 이웃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어르신 혼자 사시는데 생활하시는데 좀 어떠세요? 힘드시진 않아요? 이 질문은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순덕 어르신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기초연금 조금 나오고 모아둔 것도 조금 있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답 이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웃은 며칠 뒤 어르신에게 아는 사람이 좋은 투자 상품을 소개해 준다며 같이 설명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그런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순덕 어르신은 다행히 거절했지만 그 이후로 그 이웃과의 관계가 어색해졌고 모임 나가는 것도 불편해졌습니다. 단지 솔직하게 대답했을 뿐인데 그 대답 하나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 것입니다. 돈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내가 넉넉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부러워하거나 무언가를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는 척하면서 어딘가 나를 조금 가볍게 보기 시작합니다. 어느 쪽도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숫자는 사람을 계급으로 분류하게 만듭니다. 그 숫자가 높으면 나는 어느 위치에 놓이고 낮으면 또 다른 위치에 놓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 위치에 놓이고 나면 사람들의 눈에서 그 위치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돈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부족하다는 것도 아니고 넉넉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생활에 대한 평온한 선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숫자로 나를 분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나는 이 이야기를 더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부드러운 신호도 담겨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짧은 한마디로 자신을 지킵니다. 오랜 친구라고 해도, 가까운 이웃이라고 해도, 심지어 가족이라 해도 돈 이야기만큼은 필요한 때가 아니라면 열어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는 숫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식 연봉이 얼마냐, 어디 다니냐, 며느리는 뭘 하냐, 사위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질문들입니다. 자식 이야기는 돈 이야기만큼이나,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그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자식 이야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식 자랑이고 또 하나는 자식 흉입니다. 먼저 자식 자랑입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최명순 어르신은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어르신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평생 아들 하나 보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니까요. 그래서 모임에서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 다니는데 이번에 팀장이 됐어. 연봉이 이 정도 된다더라. 처음에는 주변에서 좋아했습니다. 어머, 잘하셨네요. 복 받으셨어요. 그런데 모임이 거듭될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르신이 아들 이야기를 시작하면 표정들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자식 이야기가 덜 잘 풀린 분들은 그 자리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어르신이 모임에서 조금씩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자랑은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비교를 만듭니다. 내 자식이 잘 됐다는 말은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자식들과 비교가 됩니다. 그 비교에서 밀리는 쪽에 있는 분들은 그 자리가 편할 수 없습니다. 시기심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가진 본능입니다. 그 본능을 자극하면 관계가 조금씩 멀어집니다. 이번에는 반대 경우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식 흉입니다. 전주에 사는 70세의 강현주 어르신은 아들 내외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주 다투고 서운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한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더라. 며느리가 저렇더라. 내가 이렇게 서운했다고. 그 친구들이 잘 들어줬습니다. 위로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어르신이 아들과 화해를 하고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사이가 좋다는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예전에 어르신이 했던 말들을 기억했습니다. 아, 근데 아들이 예전에 그랬잖아 하는 식으로요. 털어놓았던 이야기들이 어르신의 발목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식 흉은 내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자식이 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내 입에서 나온 자식, 흉이 결국 그 자식을 낳고 키운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를 철회하고 싶어도 한 번 말한 것은 상대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 이야기는 어느 방향으로도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그냥 다들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면 됩니다. 자식과 사이가 어렵더라도 그냥 보통이다. 혹은 각자 바빠서 자주 못 보지만 잘 지낸다고 하면 됩니다. 자식 이야기는 자랑도 흉도 모두 내게 돌아오는 부메랑입니다. 세 번째는 깊은 속마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 어때요? 힘든 일 없어요? 마음이 좀 어떠세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질문들은 걱정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많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누군가 요즘 어때요? 하고 물어보면 우리는 그 한마디에 감동받아서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것들을 한꺼번에 털어놓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이게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이런 이야기들을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오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 여러 사람과 두루 어울리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구에 사는 71세 이만식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몇 년 전 우울감이 심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사이가 어려웠고, 자녀들은 바빠서 연락이 뜸했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비교적 새로운 지인이 요즘 어떠세요? 하고 물었고, 어르신은 그 질문에 마음을 열어버렸습니다. 아내와의 갈등 이야기, 자녀들에 대한 서운함, 건강에 대한 걱정까지 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잘 들어줬고 위로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지관의 다른 사람들이 어르신의 가정,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지인이 나쁜 마음으로 이야기를 퍼뜨린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고 그 과정에서 무심코 한 말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에게 그것은 큰 상처였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그 비밀이 가장 강한 무기가 됩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털어놓았던 이야기, 상처받았던 기억, 마음속 깊은 고민들이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 그 관계의 깊이가 충분히 쌓인 사람에게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삶의 힘이 됩니다. 다만 요즘 어때요? 라는 가벼운 인사성 질문에 깊은 속마음을 다 꺼내 보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진심 어린 관심인지 아니면 그냥 건네는 인사말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런 질문에는 요즘 그냥저냥 지내고 있어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정도로 가볍게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깊은 마음의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은 소중한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네 번째는 과거의 실패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전에 사업하다 어떻게 됐어요? 그때 왜 그만뒀어요? 후회하는 일이 있어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잘 안 된 사업도 있고, 후회되는 선택도 있고, 돌아보면 아쉬운 결정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꺼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인천에 사는 75세 홍진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40대에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다가 잘 안 돼서 접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안정을 찾았고 지금은 그 시절을 담담하게 돌아볼 수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목 모임에서 누군가가 예전에 사업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물었고 어르신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됐지요. 그때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르신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뭔가 바뀐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다는 그 한 장면이 어르신의 오랜 직장 생활, 성실했던 세월, 지금의 안정된 삶을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보다 과거의 한 장면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한번 실패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붙으면 그것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정보를 훨씬 강하게 기억합니다. 이것도 인간의 본능입니다. 위험한 것을 피하기 위해 안 좋은 정보를 더 오래 기억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과거의 실패 이야기는 아무리 담담하게 말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를
조금 더 조심해야 할 사람으로 분류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는지가 더 선명하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실패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라거나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요. 하고 가볍게 넘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내 과거의 실패가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실패가 나를 정의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는 진심으로 신뢰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그것도 꼭 필요할 때만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는 건강 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디 아프냐? 병원 자주 가냐? 요즘 몸은 좀 어때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이 5번째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노년에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만나면 인사처럼 묻습니다. 요즘 몸은 어때? 그런데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의외로 중요합니다. 광주에 사는 69세 박미선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좋지 않아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힘들 정도는 아니었지만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누군가 요즘 몸은 어때요? 하고 묻자 어르신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자주 다니고 있어요. 걷는 것도 조금 불편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르신에게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같이 산책 가자는 이야기가 줄었고 어딘가 함께 가자는 제안도 전보다 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을 배려해서 그런 것이기도 했지만 어르신 입장에서는 조금씩 소외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년의 건강 이야기가 사람의 이미지를 약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어딘가 아프고 불편한 곳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꺼내면 점점 그 사람에게는 아픈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의 건강 문제는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 때 가족이나 의사와 나누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건강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은 건강관리 열심히 합니다. 이 한마디가 좋습니다. 아프다는 것도 아니고 거짓으로 건강한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건강을 스스로 챙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능동적이고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요즘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다닌다는 말보다 훨씬 좋은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건강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어디서나 꺼내지 않는 것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5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말을 아끼되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품격 있게 만드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품격을 높이는 대화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과 감사입니다. 내 이야기를 줄이는 대신 상대를 빛나게 하는 말을 늘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자신을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자꾸 가까이 있고 싶어 합니다. 오늘 정말 좋아 보이시네요. 이번에 하신 그 이야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옷 색깔이 잘 어울리세요. 이런 말들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하나가 상대방에게는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드는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그 이야기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때 해주신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아요. 이런 말이 관계를 깊어지게 만듭니다. 나 대신 상대를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품격 있는 대화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취향과 일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대신 내가 요즘 즐기는 것들,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동네 뒷산을 매일 걷는데 그게 참 좋아요. 요즘 차에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꽃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다음 달에 혼자 여행을 가보려고 계획 중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은 상대방에게 나는 지금 삶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줍니다. 활기차고 현재를 사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비교를 만들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취향이 나의 취향보다 못하거나 낫다는 분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서로의 취향을 나누는 것이니까요. 이런 이야기는 관계를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면 돈, 자식, 건강처럼 비교가 생기는 주제는 관계를 무겁고 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고 싶다면 내가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즐기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년에 내가 어땠다는 이야기보다 요즘은 이걸 배우고 있어요. 이번에 이걸 해보려고요. 라는 이야기가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라거나 올해는 꼭 손주한테 편지를 써보려고요. 혹은 이번 달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뭔가를 배워보려고요. 이런 말들은 나는 아직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반면 왕년에는 내가 이랬어. 예전에 내가 그것도 해봤어. 이런 이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듣는 사람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는 내가 살아온 증거이지만 현재와 미래는 내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빛나 보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보다 침묵을 더 많이 선택한다고. 이 말의 의미를 젊을 때는 잘 몰랐던 분들이 많습니다. 침묵이 대화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안 하면 관계가 멀어질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해서 관계가 가까워지는 경우보다 말을 함부로 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침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말 한마디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지켜줍니다. 나의 품격을 지켜주고, 나의 관계를 지켜주고, 나의 마음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오면서 남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온 분들이라면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좋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내가 원할 때 신뢰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것이 예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 침묵이 당신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질문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질문이 가장 곤란하셨습니까? 돈에 관한 질문이었나요? 자식 이야기였나요? 아니면 깊은 속마음을 물어올 때가 가장 불편하셨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모이면 우리는 서로에게 위안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귀하고 축복받을 만한 존재이십니다. 늘 행복한 인생 사시길 바라며 오늘 이후에는 누군가의 질문 앞에서 조금 더 여유롭고 당당하게 서실 수 있기를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